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빗썸과 전자지갑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 계열사 등이 그 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키워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한다며 국회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간호협회는 정부가 흑색 선전에 휘둘려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규정한 법 제정을 막으려 한다며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첫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일단 거부권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17살 여고생을 필로폰에 중독시켜 마약 유통 과정에까지 가담하게 한 조직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호기심에 필로폰을 샀던 여고생은 마약 중독 탓에 조직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갑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상훈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압수수색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전자지갑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틀 연속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김남국 의원이 코인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인 어제도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와 가상자산이 들어있는 곳이 대상이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김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에 이상거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의 코인 지갑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이 커진 가운데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법원이 강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영장에는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초 빗썸에 있는 코인 지갑에서 위믹스 등 게임 관련 코인 80여만 개, 60억 원어치를 업비트 코인 지갑으로 이체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게임업계에서 상장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받거나 무상으로 코인을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모든 거래와 투자가 투명하고 합법적이었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 의원의 코인 계좌 정보를 토대로 거래 내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최초 투자금이 어디 계좌에서 이동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조사한 뒤 김 의원 소환 시점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가상화폐를 거래한 건 사과했지만 얼마나 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나온 건 몇천 원 수준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5일치 투자 규모를 계산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YTN이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상임위 도중 투자로 의심되는 거래 규모를 분석했습니다. 김 의원이 몇천 원이라고 언급한 거래는 지난 3월 22일 법사위 회의 도중 이뤄진 거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에서 위믹스 0.09개, 당시 시세로 170원어치가 매도됐습니다. 금액은 0.99개인가 0. 몇 개라고 해서 금액은 액수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0.99개? 0.09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액수가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천 원 정도 몇천 원이요? 수준입니다. 네. 당일 상임위 회의 동안 이뤄진 다른 거래로 넓혀봤습니다. 오후 2시 34분 제머브 2,100여 개, 44만 원어치를 판 뒤 클레이스와 코인 44만 원어치를 삽니다. 다른 코인도 연달아 사고 팔면서 법안 소위 4분 동안 지갑에 기록된 총 거래 규모는 140만 원에 이릅니다. 이모 논란이 불거졌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해 5월에도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오전 정회를 앞둔 오전 11시 15분부터 마블엑스 400여 개, 920만 원어치가 지갑에 들어왔고 곧이어 팔렸습니다. 클레이 스왑 코인 27만 원어치, 잼허브 27만 원어치도 입금됐다가 탈중앙화 거래소에 함께 예치됐습니다.
5분 동안 거래 규모가 1,900만 원가량입니다.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진 청문회 막판에도 메콩코인과 클레이스와 코인이 함께 예치되는 과정에서의 거래 규모도 270만 원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 질의가 이어지던 지난해 11월 법사위 전체 회의를 비롯해 상임위 회의 시간과 일치한 닷새 동안의 거래 규모는 2,400여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스스로 사과하면서도 상임위 회의 중에 이뤄진 전체 거래 규모는 밝히지 않았던 김 의원은 같은 내용의 YTN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불장이라고 부를 때만큼은 아니지만 가상화폐 투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너무 떨어져서 물려있는 상황이든 말입니다.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기관의 자료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분석한 건데요. 가상화폐 투자자를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청년층이 많았습니다. 30대는 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20대 이하까지 합치면 51%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산 규모가 다르듯 투자금도 천차만별입니다. 10억 원 넘게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0.02%에 불과했는데요. 10,000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40대로 좁혀보겠습니다. 그러면 0.01%까지 줄어듭니다. 10,000명 중에 1명이 나오는 수준인데요. 10억 원 정도를 초기 투자금으로 썼다고 했던 김남국 의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공감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50만 원 아래로 적은 돈을 넣어놓은 사람, 전체의 60%에 달했는데요. 코인 투자에 조금이나마 기대를 걸어보는 것, 특히 청년층이 많은 건 집값 상승으로 인한 무력감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월급으로 숨만 쉬고 살아도 집을 사기는 어려우니까 조금은 위험해도 큰 돈을 버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이 당사자에게는 법이나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문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견디기 힘든 박탈감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이 제출된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가 오늘 오후 회의 일정을 논의합니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한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특위 구성과 첫 회의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 경고, 사과,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으로 나뉘는데 징계안은 윤리특위 과반 찬성을 거쳐 본회의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김남국 의원은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실정을 덮기 위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곤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할 때 코인을 한 것 말고는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번처럼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얘기 같고요. 네, 이렇게 국회 올 때도 화제가 될 정도로 이슈를 몰고 다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소통령 또는 왕 장관으로 불립니다. 취임 1년을 맞은 한 장관의 임기는 검수원복과 설전이란 키워드로 압축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계기로 좌천됐던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전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검찰 수사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후속 조치는 신속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지만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했던
금융,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검수원복 시행령 추진으로 맞섰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무효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하여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습니다. 부침도 있었습니다. 권한 집중 논란 속에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제대로 검증 못한 것이 드러나자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알려진 상황이었었다면 저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과의 적극적인 설전은 한 장관에 대한 주목도를 한껏 더 끌어올렸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요구 등 정치권에서 나오는 역할론의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에겐 직을 걸라며 반박하는가 하면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것이죠. 검수원복 시행령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에겐 인생과 관련된 마약 깡패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며 적극적으로 역공을 폈습니다.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생 수사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마약 수사라든가 이런 거 투약 같은 거 못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최근엔 자신을 교체하라고 요구한 참여연대와도 연일 설전을 벌이는 등 장관으로선 드물게 직접 여론전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한편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해야 할 장관이 지나친 설전으로 협치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위험하잖아요, 일단은. 불안하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으로 3년을, 5년을, 10년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검단 신도시 주차장 붕괴로 GS건설이 아파트 공사 현장 83곳에 대한 자체 안전 점검에 나선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적정성을 재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은 애초 설계와 달리 30여 곳에 들어가야 할 철근을 빼고 공사했기 때문으로 나타난다면서 시공사인 GS건설이 공식 사과 후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재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부실 벌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오늘 오전 9시쯤 경찰의 2차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아인 씨를 상대로 코카인과 케타민, 프로포폴 등 마약 투약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원래 유아인 씨는 지난 1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지만 당시 기자들이 많아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돌아갔습니다. 여고생을 필로폰 등 마약에 중독시켜 유통 과정에까지 가담하게 한 마약 판매 조직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대구지방검찰청입니다. 네, 필로폰을 미끼로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도 직접 가담시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 필로폰과 대마초, 엑스터시 등 상당한 양의 마약을 공급해온 유통 조직입니다. 이들의 꼬리가 잡힌 건 지난해 10월 17살 여고생이던 A양의 필로폰 투약 사건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한 검찰이 A양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판매상의 정보를 확인한 겁니다. 이를 토대로 마약 공급망을 역추적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은 원래 알던 사이였던 A양을 필로폰에 중독시켜 범행에 직접 가담시키기까지 했는데요.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줘 호기심에 한번 해보도록 한 뒤 중독되자 계속 마약을 팔아 넘긴 겁니다. A양은 아르바이트비 대부분을 필로폰을 사는 데 썼고 이들 조직이 마약을 배달하는 데 직접 동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 일당이 마약을 갖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들 조직원 9명을 붙잡아 8명을 구속 기소했고 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인데요. 또 이들 조직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당한 양의 마약을 유통했을 거로 보고 수사망을 넓힐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대 때 공부방으로 사용하겠다며 오피스텔을 얻어 마약 수억 원어치를 소지해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부방 명목으로 오피스텔을 얻어 수억 원어치 마약을 구입해 투약하고 판매하는 창구로 활용한 혐의로 현재는 20대인 A씨 등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사들인 뒤 웃돈을 얹어 불특정 다수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해온 거로 드러났습니다.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한전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력을 사는 것보다 판매하는 게 높은 이른바 역마진 구조가 여전하기 때문인데 정부는 일단 추가 인상 가능성을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한전은 지난 3월 기준 1kW당 전기를 173.3원에 사서 139.3원에 판매했습니다. 1kW에 34원씩 손해보고 전기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역마진 구조로 인해 한전은 지난 1분기에만 6조 2천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이번에 전기료를 8원 올려 전력 판매 수익은 2조 6천억 원 정도 늘 것으로 추산됐지만 역마진은 여전하고 지난 2년간 쌓인 적자액 39조 원도 해소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3분기와 4분기에 전기료 추가 인상 여지가 크지만 정부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예단하고 있지 않고요.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이라든지 한전과 가스공사가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산업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서 올해 전기요금을 1kW당 51.6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 2분기 합쳐 인상액은 21.1원에 그쳤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또다시 요금 조정에 개입할 경우 하반기 추가 인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전기료 추가 인상의 가장 큰 변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화입니다. 전력 도매 가격을 좌우하는 LNG 가격은 최근 안정세지만 날씨가 덥거나 추워지면 급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위가 오거나 또 겨울에 또 추위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가스를 쓰는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스 가격이 또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또 걱정한 역마진의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2분기를 절반이나 보내고 한전 사장이 사퇴하는 등 진통 끝에 결국 8원 인상한 전기요금. 앞으로 한전의 경영 개선 전망도 글로벌 기상 상황과 국제 정세 등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과 방만한 지출로 한전이 부실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이념에 매몰된 정책이 피해를 줬다면서 전임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5.3%의 전기료 인상이 있었습니다.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체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신한울 원전 3, 4호기 제작이 본격화됐습니다.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한 지 1년 만에 원전 생태계가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면서 2조 원대 연구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전문 인력 4,500명을 양성하는 등 원전 산업 재도약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남부지방의 가뭄 대책 가운데 하나로 4대 강보의 물그릇 활용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정부의 보해체와 상시 개방 약속을 뒤집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남부지방 가뭄 대책과 관련해 4대 강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노후 관로를 신속하게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대 환경부는 댐과 댐을 연결하고 4대 강보를 물그릇 삼아 가뭄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뒤집고 보호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어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4대강 보호 활용 주장은 무지하거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악질적 갈라치기에 불과하다. 4대강 보호 활용은 가뭄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제로 4대 강보를 활용해야 하는지 대국민 인식조사를 벌였습니다. 보호 인근에 사는 주민 4,000명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보호 인근 주민의 86.8%, 일반 국민의 77.4%가 보호를 활용하는 데 찬성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4대강 인근 주민 의견을 수계별로 살펴보면 낙동강, 한강, 영산강, 금강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호 활용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가뭄에 대비한 용수 공급 목적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홍수 대비와 수질 개선, 친수 공강 활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보호 활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강은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 녹조로 인한 수질과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댐과 보, 하구둑을 연계해 운영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보호 인근 주민과 일반 국민 모두 8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또 하천 시설을 운영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에 대해선 수질과 수량을 균형 있게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4대강 보호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커 보호 해체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말은 아니었는데 정말 꿈만 꾸고 있다는 한탄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특히 사회로 첫 발을 내딛고 가정을 꾸려야 하는 청년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 청년들에게 물어본 결과입니다. 10명 중 8명은 내 집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나이가 어릴수록 집을 갖고 싶은 사람이 많았는데 사회생활을 할수록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집을 갖고 싶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냥 안정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는데요. 집을 수단으로 자산을 늘리고 싶다는 건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청년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10명 중 7명은 내 월급만으로는 집을 사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암울한 현실을 뒤집기 위해선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필요할까요? 청년들은 5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결과까지 더해서 보면 이른바 부모 찬스로 수억 원이 생기지 않는 이상 암울한 현실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꿈만 꾸게 한 지금의 주택시장, 여기에 자신의 상황까지 더해져 청년들의 30% 정도는 자신을 주거 빈곤층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사각지대까지 논할 필요도 없는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의료직역 간의 갈등을 키워서 국민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약속을 파기했다며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먼저 윤 대통령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국민 건강을 앞세웠습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며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으로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법안이 직역 사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우려했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가 건강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간호 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어 직역 간 협의나 국회 수기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건의를 수용하고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됩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서 자격과 처우 등을 개선하는 게 큰 골자인데요.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등의 구절이 직역 간 갈등의 뇌관이 됐습니다. 간호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혹에는 수건이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또다시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는데요. 김영경 협회장은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총선 기획단 활동을 통해서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도 단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 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또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제의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집단 행동도 예고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호협회는 오늘 오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 행동 수위와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르면 내일부터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23년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협회 차원의 집단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상 첫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의사협회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간호협회 관계자는 면허 범위 내에서 주어진 행위만을 하는 준법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PA, 즉 진료보조 간호사의 경우 의사 부족 문제로 의사들의 일을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면허증 반납이나 1인 1정당 가입하기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단체 행동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간호법에 반대했던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거부권에서 빠져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의료연대는 앞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두 법안 모두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내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면허 박탈법 제외는 아쉽지만 내일 총파업은 국회에서 면허 박탈법 재논의 시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들이 단체 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면서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실종센터입니다. 접수하고 찾는 거 도와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실까요? 항상 그 생각이 드는 건 아니지만 언뜻 계속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즐겁게 웃고 있다가도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저희는 아직도 그 시간에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바쁜 일상을 보내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차도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여유로운 날들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 잃고 나서 제 삶에 또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직도 빈자리가 어색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오늘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발생 200일을 맞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족들은 참사 이후 하루하루 숨막힐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며 좁은 골목길 하나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59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이들의 삶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의 무능력으로 아이를 떠나보낸 것 같아 숨쉬는 1분 1초가 죄책감으로 괴롭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아이 얼굴을 생각하며 참사 후 유족들을 가장 괴롭힌 건 끊이지 않던 2차 가해였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네티즌은 희생자에게 책임을 돌렸고 수사기관은 마약과 연관성이 있었던 건 아닌지 캐물었습니다. 가까스로 참사 현장을 빠져나온 생존자들도 비처럼 쏟아져 내린 날카로운 말의 칼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159명은 그저 운이 나빠 그렇게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정부가 참사에 대처하는 방식도 상처를 키웠습니다. 유가족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영정사진 하나 없이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고 참사 200일이 되도록 책임자 처벌도 지지부진합니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유가족들은 좀처럼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장례를 치를 필요가 있거든요. 개인적 접근만으로 참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집단적으로 기억하고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시스템을 만들 노력. 마음이 조각난 유가족이 원하는 건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과 연대를 통한 진정한 회복입니다. 재난 참사의 경험이 안전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참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YTN 권준수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사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는데요.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두고 유가족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용산구 관계자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 개최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공판에서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직원들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참사 당일 당직 사령으로 근무했던 용산구청 직원 A씨는 증인으로 나와 박 구청장 등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A씨는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이 상황실로 운영되는지 몰랐다며 박 구청장에게 특별히 지시받거나 전달받은 것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당직자들이 상황실로 운영되는 걸 몰랐다고 해도 매뉴얼대로 근무한 것은 맞는다는 취지로 증인신문을 이끌었습니다. 용산구청의 대응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용산구 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린 건데 참사 예견 가능성 등 다퉈야 할 쟁점은 아직 많습니다. 때문에 재판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속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은 지난 9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산구 전 안전재난과장 등에게서 보석 신청을 추가로 받은 뒤 오는 31일 한꺼번에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보석이 허가되지 않아도 오는 7월 초면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며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태원 참사 200일인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진상규명 과정 등에서 재난 피해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지자체장 등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라고 권고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오는 19일 이번 의혹과 관련해 현직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함께 입건된 윤관석 의원의 경우 검찰이 혐의가 더 무겁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 의원 조사를 마친 뒤 소환될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로 전망되던 이성만, 윤관석 두 현역 의원의 검찰 소환 조사 일정이 구체화됐습니다. 두 의원 가운데 먼저 검찰청을 찾는 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공모해 지역 본부장들에 줄 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 의원입니다. 화요일쯤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에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다며 연기를 요청한 이 의원은 결국 오는 19일 금요일로 검찰 출석을 확정했습니다. 검찰과 일정을 조율한 것뿐 소환 자체를 피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출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앞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자금 전달을 언급하는 듯한 녹음 파일도 공개됐지만 맥락이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이 의원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윤관석 의원 조사는 그 이후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금품 살포를 직접 권유하고 또 마련된 돈봉투를 뿌리기도 해 이 의원보다 주도자로서 성격이 더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 조사 뒤 조율 상황에 따라 윤 의원 소환은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나 여러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원 조사를 앞둔 검찰은 우선 공범들 간 역할 규명, 특히 누가 진짜 핵심 인물이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돈줄로 지목된 김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앞서 검찰이 파악한 자금 전달 경로를 벗어나 강 전 회장과 더불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모 씨도 핵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강 전 회장과 박 전 보좌관 사이 책임 경중을 어떻게 가리느냐에 따라 송 전 대표로 뻗어 올라가는 이번 수사의 경로도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성만, 윤관석 두 현역 의원 조사에서도 송 전 대표 등의 전반적인 개입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자금 전달 경로를 추궁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경기 안산시 원곡동 4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도시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2층 집 거주자가 몸 전체에 화상을 입었고 충격으로 파편이 튀면서 옆집에 사는 주민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배를 피우려고 불을 붙였더니 폭발했다는 거주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 했던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대 남성은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서울 면목동에 있는 학원 1층 주차장에서 10살 여자 초등학생 2명에게 떡볶이와 순대를 사주겠다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원 원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7시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A씨 집 근처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한 달째 도발 없이 잠잠한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한 걸로 보이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오는 7월 6.25 전쟁 정전 기념일 70주년에 맞춰 무력 과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미국 상업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북한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 공터에 차량들이 포착됐는데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50대에서 100대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미림 비행장은 북한이 열병식 훈련을 앞두고 차량을 주차하는 곳이어서 열병식 훈련 개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아직 병력이나 다른 장비는 식별되지 않았고 통상 2달 정도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올해 70주년이 되는 6.25 전쟁 정전기념일인 7월 27일이 유력한 계기로 꼽힙니다. 북한은 이날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는데 1993년 40주년과 2013년 60주년 때도 열병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북한식 전성기념 70주년을 성대히 치르겠다는 것을 연초부터 예고한 만큼 아마 대규모 열병식 행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간 징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한 달 넘게 무력 도발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잠행도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어떤 형태로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입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관련된 지역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당장 이번 주 G7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반발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와 무관하게 자체적인 무기 개발 일정표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2위를 굳게 지키는 프로야구 롯데의 상승세에는 생애 첫 월간 MVP에 뽑힌 나균안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포수에서 투수로 이름도 바꾸며 에이스로 거듭난 나균안을 이지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실패한 포수 나종덕에서 에이스 투수로 포지션도 이름도 새롭게 태어난 롯데 나균안. 평균 자책점 1.34, 4승을 거두며 생애 첫 월간 MVP 영광도 안았습니다. 제가 잘해서 된 것보다 일단 팬분들 힘이 제일 컸다 생각하고 또 팀 동료가 많이 도와준 덕분에 MVP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손아섭의 소개로 간 장명소에서 이름을 바꿨지만 지금의 성적은 개명 효과가 아닌 노력의 결과라는 생각입니다. 이름을 바꿨다 해서 야구가 잘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노력을 많이 했고 또 남들보다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최근 등판에서 흔들렸던 만큼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목표. 너무 안 좋은 성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많은 노력을 해서 잘 준비해서 앞으로도 더 4월 달만큼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질 것 같지 않은 강팀이 된 롯데를 보며 팬들의 기대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롯데의 경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삶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생활도 되게 좋고 지더라도 좋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팀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은 새로운 에이스 나균안. 31년 만에 우승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우리는 누구? 최강 롯데! 한국 시리즈 우승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마치 한여름처럼 덥습니다. 강한 볕에 따뜻한 남서풍까지 불면서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9.2도까지 올라서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요. 대구는 30도를 웃도는 등 7월 중순에 해당하는 한여름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외출하신다면 가벼운 옷차림 하고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외선과 오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현재 오존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노약자 등 호흡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볕이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를 웃돌면서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0도, 광주 32도, 경주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주 후반부터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동해안에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여기에 대기도 점점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